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학전문대학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의학전문대학원, 그 다음에 한의학전문대학원 다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어지죠. 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의 원서 접수 일정이 8월 2일 정도에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는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한참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하면서 MDT 시험 준비까지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조금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를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에 고민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 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건국대학교하고 차의과학대학 두 개 대학만이 의전원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학교는 변함없이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의 대학이 전문대학원 체제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차의과대학을 보시면 원서 접수 일정이 올해 8월 2일부터 8월 4일이고, 1차 합격자 발표가 건국대학교는 10월 7일,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은 10월 7일 동일하고요. 면접일자는 10월 29일 동일합니다. 결국은 어차피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하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하나를 원서를 쓰다 보니까 면접일자가 지금 겹치는 상태이고, 차의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은 10월 29일에 면접, 그 다음에 리캄프 전형은 11월 11일에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인원의 변동 없이 꾸준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2명, 124명의 선발 인원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의학전문대학원의 인원이 급격히 감소를 했죠. 그래서 2020년도에 156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2023학년도에는 80명을 선발합니다. 건국대학교하고 차의과대학이 올해 선발하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강원대학교가 선발했지만 올해는 강원대 선발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건국대학교도 이제 의대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차의과대학 하나만 남고요. 치의학전문대학원 3개 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1개 대학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형 방법과 반영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전형 방법은 차의과 대학의 전형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형 방법은 결국은 뭐냐면 다단계 전형 방법이에요. 1단계에서 여러 가지의 평가 방식을 통해서 1단계에서 3배수 정도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2단계에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단계 성적이 일정 비율 반영이 되면서 면접을 본다든가 아니면 MDT 성적이 반영이 되어진다든가, 이렇게 전형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다단계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정량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수가 가장 중요하겠죠. 입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정성평가라고 하면 서류평가, 그 다음에 GPA 성적 같은 경우도 일종의 정성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량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MDT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아무래도 비중이 큰 것은 MDT의 비중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차의과 대학 같은 경우는 전형의 방식이 리캄프 전형이나 우수 역량 전형, 일반 선발 전형으로 나누어지고, 그 전형에 따라서 2단계에서 MDT 성적의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과 연관을 시켜서 전형을 선택하시게 되어질 텐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의 평가 요소들이 고르게 반영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자기소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1단계에서 반영이 되는 GPA 같은 경우도 사실 GPA는 해당 대학, 학부에서의 성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학부의 성적을 다 동등하게 평가하기 사실상 어렵죠. 왜냐하면 대학들마다 어느 정도는 평가의 높낮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류평가 같은 경우도 본인이 대학의 과정에서 성취했었던 여러 가지 학력 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인턴십이라든가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대학 내에서의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가 발표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보여지고 그리고 본인의 역량과 우수성이 전달이 되어질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성취하는 것들을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입시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또 모든 전형에서 1단계 이후에 면접을 보고 면접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 제출 서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결국은 자기소개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MDT 의치학 교육 입문 검사 아시는 것처럼 8월 14일 날 시험을 보는데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MDT 시험이 8월 14일에 시험을 보니까 당연히 비중이 높으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학에서의 과정은 이미 다 성취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적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합격을 이룰 수 있는 부분, 대학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MDT 성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고민은 원서 접수가 8월 2일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8월 2일까지 마무리 져야 된다. 하지만 MDT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 아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MDT 공부를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띄워놓고 봐가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내용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에 정성을 들여서 막상 쓰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쯤 되면 아마 막막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쓰는 게 맞는 건지, 잘 쓴 건지, 또 주위의 사람들하고 돌아가면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전문가의 눈이 아니라, 그렇죠? 전문가의 눈이 아니고 다른 주위의 동료의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 이게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다른 경쟁자와 비추었을 때 나는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의과대학의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이 있지만 차의과대학에 대해서만 좀 먼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차의전은 문항이 5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맑은 고식 10포인트로 줄간격 160을 했었을 때 총 4페이지 정도 이내로 작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의 글자 수가 대략적으로 한 1500자 정도를 한 페이지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항에 대한 제목 같은 거 빼고 나면 한 1500자를 쓰게 되어질 거고, 그러면 여기에 문항을 보시게 되어지면 전체를 봤었을 때 5개 문항인 것 같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문항에서 핵심 가치관과 그 다음에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진로 계획, 2번 문항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대학 이후의 학업 및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 등을 보면 전체 문항이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문항이 돼요. 9문항. 문항수로는 9문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항이 매우 큰 문항이다. 그리고 9문항을 4페이지 정도에다가 입력한다라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데는 몇 자 정도 소요되냐면 700에서 800자 정도를 구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1, 2, 3, 4, 5번 중에서 1번 문항의 핵심 가치관과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진로 계획 3개, 그 다음에 대학 이후의 학업 계획 4개, 대학 이후의 사회활동 5, 봉사활동 7, 그 다음에 대학 이후의 연구 및 연구 관련 교과활동 8번째,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까지 하면 9개 정도로 보시게 되어지고, 이 9개의 질문에 대해서 글을 쓰시게 되어질 때 각 문항당 700에서 800자 정도를 구성하시게 되면 보통 4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기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항별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내용이 좀 짧고, 그렇죠? 전달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 많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첨삭을 하면서 이런 점들을 많이 느끼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과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삼가해라. 말 그대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의 솔직한 생각,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느낌을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주장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피력하는 경우들이 많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꼭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냐면 내 앞에 입학사정관이나 내 앞에 글을 읽는 교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글을 씁시다. 이렇게 글을 쓰면 어떻게 쓰게 되냐면 글의 서술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글의 서술이 될 거고 그리고 충분히 과정 중심의 서술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글을 쓸 때는 내 앞에 입학사정관이나 나의 글을 읽는 교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자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국내 대학 출신자들, 더군다나 이제 학부만 졸업하신 분들, 대학원 과정에 있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별로 활동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은 병원 봉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섀도우나 인턴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을 가지고 있죠. 활동이 없는 분들도 사실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소재로 삼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또 활동 내용이 많다 하더라도 사실 그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글을 쓸지 고민이 있긴 마찬가지인데 특히 국내 대학 출신자들은 쓰려고 해도 쓸 게 별로 없다라는 느낌이 많고 또 해외 대학 출신자들은 쓸 거는 있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별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 자소서가 단지 결과나 성취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성적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걸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취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과정과 노력. 자, 반복해서 얘기해 보세요. 뭘 보여준다? 과정과 노력을 보여준다.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의 핵심이다. 과정과 노력을 보여줄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원자의 역량과 우수성이 드러난다는 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학원의 입학처나 학과 소개 커리큘럼, 인재사 등을 이용하지 마라. 특히 이 부분은 유튜브 자기소개서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 작성법 이런 내용들 보다 보면은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써라. 또는 대학의 커리큘럼이라든가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 실적이나 연구 방향 또는 전문성 등등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쓰면. 첫 번째는 그렇게 쓰게 되어지면 자기소개서의 문항에서 본인의 활동, 본인의 경험, 본인의 우수성이 아닌 대학 홈페이지 입학처의 글들을 인용하여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두 번째는 그렇게 글을 채우는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의 글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학에다가 아무리 나를 붙여주십시오. 자, 차이과 대학은 건국대학교는 서울대학교는 최고의 대학이다. 나는 정말 가고 싶다. 학교 정말 좋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학에서 뽑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학의 인재상에 맞춰서 글을 쓰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수성 이 부분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쓰시게 될 때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쓸 게 없다. 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체적인 성취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큰 활동 속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작은 활동 속에서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낼 때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낼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과 사고력이 더 잘 드러난다는 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기소개서를 쓰지 말자.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첫 번째죠. 이거 대학의 홈페이지 인재상을 인용하여 쓰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질 때 자기소개서의 설계 구조를 제대로 못 잡는 경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국내 대학이다, 해외 대학이다. 내가 대학교 4학년을 마쳤다, 석사과정을 마쳤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에서 공통적인 활동과 경험들 또는 학습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못 글서술을 하게 되면 다른 학생과 겹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 점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의 직업이나 직장 등이 들어가면 자기주도성이 떨어진다. 가급적에서는 자기소개서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가정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집은 아주 화목한 집입니다. 아버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 서로 신문을 읽고 토론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가정의 환경,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어느샌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권과 자기 주도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는 모든 내용들을 자신의 활동, 자신의 생과 이를 통한 경험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거주 국가나 문화 그리고 친구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자. 특히 이제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해외 대학들 같은 경우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겠죠. 뭐 중국이나 중남미나 아니면 뭐 아시아, 동아시아 쪽으로 가시게 되어지면 이런 데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원서를 쓰다 보면 자칫하면 현지에 계시는 분들 그 거주했었던 국가나 문화나 그들의 역사나 전통에 대해서 약간 한국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소개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은 뭐냐면 존중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존중이 중요하다. 자기 성찰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의존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요. 뭘 고민하냐? 쓸 게 없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들 상당히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일곱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피하지 말고 장점을 자랑하지 말자.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본인들마다 다 약점이 있거든요. 학생들마다. 자, 어떤 학생은 첫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다른 학생의 대학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는 나는 GPA 성적이 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나는 활동 역량에서 연구 실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나는 사회나 봉사활동의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점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렇죠? 회피하고 장점을 부각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다 보면 뭐냐면 질문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서 질문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물어보죠.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막 1년에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서 10억을 벌었어.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해서 10억을 벌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마치 대답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10억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 3억으로는 아주 고급 비싼 차를 하나 샀고 그리고 나머지 7억은 주식을 사고 이런 거. 10억을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느냐라고 나는 묻고 있는데 정작 대답은 뭐냐면 10억을 벌어서는 이렇게 썼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는 거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약점을 피하지 말자. 내가 학업적인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학업적인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라? 학업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조금 다른 학생들보다 레벨이 낮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연구 실적,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같이 조별과제라든가 탐구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동료들의 높은 열정과 수준을 보여주면 돼요. 이를 통해서 실제 우리 대학이 또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얼마나 훌륭한 대학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사회나 봉사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나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걸 굳이 밖에서 할 필요가 없죠. 대학 내에서 여러 가지의 봉사, 공동체를 위한 노력,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소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받게 되냐면 첨삭을 받겠죠. 내가 썼던 자소서가 과연 잘 쓸 것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 첨삭하시는 분들은 내가 의전원의 원서를 쓴다, 치전원의 원서를 쓴다고 해서 현직 의사나 현직 치과 의사에게 첨삭을 받진 않아요. 자, 현직 의사나 현직 치과 의사에게 첨삭을 받는데 문제점은 뭘까? 현직 의사나 현직 치과에게 첨삭을 받으면 치의학이나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전문성은 강조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빠지냐?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 글의 논리성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입시에 적합한 요소들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의학이나 치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담다 보면 이게 나의 수준에서 소화가 되지 못하는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고 자칫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면접으로 연결이 됐었을 때는 오히려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인 첨삭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글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인문이나 사회계열의 선생님들 또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글들은 어떻게 쓰냐면 마치 자기소개서를 글로 보는 거죠. 글로. 그러니까 첨삭을 받으면 글의 논리성, 글이 매우 유연하며 또 언어적 수준이 높아져요. 그쵸? 막 어려운 단어 막 써가면서 막 복잡하게. 그쵸? 그런 거 다 좋죠. 그러면 읽으면 막 감동이 나고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줘야 되는 본인의 학업 또는 활동, 그 다음에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입시의 요소에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단지 읽으면 즐겁고 느낌이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 경험을 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렇게 입시에 반영이 되어지는 의전원이나 치전원, 한전원에 들어가는 자기소개서는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작업하냐. 학생이 먼저 초안을 씁니다. 학생이 초안을 반드시 쓰도록 해요. 학생이 초안을 쓰면 그 초안이 물론 부족한 점들이 많고 수정할 점들이 많지만 그 초안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수성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발견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의 대학원에서의 성적, 활동 내역들, 여러 가지 학력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과연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경쟁자와 비교할 때 이 학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1, 2, 3, 4, 5, 6번에서 어떻게 글을 구성하는 게 좋을지 이에 대한 설계 구조를 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자기소개서를 내가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첨삭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 마치 그거죠. 다 무너진 초가집에다가 이쁘게 페인트 칠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본적인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쓴 글이 초가집이다. 그럼 초가집 무너뜨리고 그렇죠? 그 중에서 쓸만한 목재는 글에 가다가 다시 집을 져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해야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초안을 작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를 짭니다. 그게 바로 저하고 이제 직접 설계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몇 번의 설계 구조 작업을 진행하면 자기소개서가 처음에 썼었던 내용에서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렇죠? 글이 완전히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분야별로 이 학생의 글이 만약에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이 부족하다. 치의학과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다. 또는 그쪽 부분은 괜찮은데 글의 전체적인 논리성이 부족하다. 아니면 인성이나 가치관을 담는 부분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와 관련이 되어진 전문 선생님이 배정이 돼서 그 부분만 고치도록 할 거예요. 조금 더 역량을 집어넣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의 첨삭을 진행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학생에게 학습 부담을 많이 주자가 아니죠. 왜? 우리는 지금 바빠. 왜 바빠? 밑에 시험 준비도 해야 되죠. 하루 종일 이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가 잠깐 앉아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면 사실은 뭘 어떻게 써야 될지 전혀 방향이 안 나올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미트디트 시험에 MDT 시험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학생이 자기소개서 첨삭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수성을 최대한 끌어내고 완성도 있는 글을 쓰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그 다음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기소개서 첨삭을 의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자소서 쓰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하이프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많은 합격생들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하이프리뷰 자기소개서 첨삭이 다른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의 첨삭 시스템이 글을 쓰고 바로 고치는 첨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글의 구조를 잡아가면서 입시에 맞게 쓴다. 결국은 입시에 최적화되어진 자기소개서 첨삭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 첨삭,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